자, 이제 본격적인 건설 부가세 신고 실무의 토픽별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 4강은 공급 시기 그리고 가면세에 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주제가 공급 시기입니다. 공급 시기라는 것은 거래 일자를 말한다. 과연 세금 계산서에 언제 날짜로 적어야 문제가 없겠느냐. 여러분들이 국세청이나 재경부, 국세심판에서 나온 각종의 그 불복 자료를 보면 이 공급 시기 때문에 회사에서 세무조사를 당해서 조세 추징이 되는 경우가 아주 다양한 케이스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시기라는 것이 아주 호락호락한 주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7페이지 이하에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점검하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판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하죠. 건설업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라는 거, 재화, 용역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보면 원래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재화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게 많잖아요. 재화라는 것이 제품, 상품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언제가 공급시기냐? 이동이 되는 그 시점이 공급시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고 우리 건설에서 만드는 재화, 즉 분양물이라는 것은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엇비슷한 모습으로 공급 시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재화인 분양 현장이라든지 또 용역인 도급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의 공급 시기가 이래 틀로 짜지느냐 해서 봤더니 부가세법 9조, 시행령 21조, 22조 기타 모든 법규를 동원해서 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떤 형식이 됐든 세금 계산서를 끊으려면 돈은 결정돼야 될 게 아니냐. 돈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동은 안 되지만 상대방이 사용 가능하게끔은 만들어줘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준공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가 엔드로 연결이 됐을 때가 기본적인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예외적이라고는 하기는 조금 이상하지만 이 조건부 공급 시기가 있어요. 근데 조건부라는 것은 뭐냐? 조건부는 얘들이 지금 돈이 확정되고 준공이 돼야만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요. 이런 시기가 안 오더라도 세법에서 반드시 그때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중간지급 조건부고 하나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원칙적인 방식보다가 우리 건설 도급 분양에서는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현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중간지급 조건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언제 공급 시기가 도래하느냐? 이것은 바로 그 계약에 따라서 돈을 받기로 한 때다 이 말이죠. 받기로 한 때에 돈을 받든 안 받든 무조건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지급 조건부란 건 뭐냐? 중간지급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하나가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성금입니다. 국고금관리법 26조에 의한 성금을 우리가 정산할 때는 반드시 중간지급 조건부로서 바로 그때 성금을 받기로 한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정급에 가까운 것인데 말씀만 드리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그리고 잔금을 받기로 하고 그 기간이 6월을 초과하고 중간에 한 번 이상 찢어받을 때 이러한 조건을 다 구비하면 바로 두 번째 조건에 맞는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는 것이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성급입니다. 그런데 이 기성급이라는 것도 실무상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약서에 기성급이다 해서 기성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성급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몇 %가 기성이 확정돼서 요 정도를 주기로 했다라는 것이 당초부터 계약에 의해서 시기와 그러한 모습들이 잘 정리가 되고 금액에 대해 서로 주고받고 하는 내고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절차가 수행이 돼야 완전한 완성도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냥 그런 계약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수시로 두 달 한 며칠 만에 한 번씩 기성해서 청구해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기성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건설부가세에서 어려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가 그 거래라는 것은요.
우리가 발주자한테 세금 계산서를 청구하는 건도 마찬가지고 하도급업자가 우리한테 외주비를 청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준공될 때 전부 세금 계산서를 수수했더니 조사가 나왔는데 조건부라 그러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냥 우리는 조건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 수시로 막 돈을 세금 주고 받았어. 그런데 조사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조건부가 아니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인지에 대해서 즉 공급 시기, 날짜를 언제로 적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참 중요한 주제가 되고 우리가 이러한 큰 틀을 건설 부가세에 있어서의 공급 시기로 일단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17쪽 이하부터 한번 간단한 정리를 해보죠. 자, 17페이지를 보시면 분양과 도급을 중심으로 재조정한 공급 시기 그래서 분양이다. 할부도 나와 있습니다. 할부라는 것은 역시 조건부와 똑같습니다. 할부 대금을 받기로 한 때 그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죠. 분양일 경우에 일반 분양은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일반 분양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준공이 임박해서 어떤 아파트에 계약이 체결되면 6월이라는 그 기간을 충족을 못 하잖아요. 계약금 받고 잔금 받은 게 6월을 초과해야 되는데 그건 중간 조건 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예 준공되기 6개월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각종의 분양 계약 이거는 거의 완벽한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되는 거고요. 도급 계약인 경우에 일정급이면 6월 기간을 따져서 중간 지급 조건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원칙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기성급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성의 확정 절차나 이런 것들이 각종의 계약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적시될 수 있을 경우에 한해서 완성도에 대한 조건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게 아니면 통상의 모습으로 가서 그냥 준공시에 전체를 교부하는 그러한 공급시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18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것이 이제 공급시기의 원칙이죠. 그죠?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특별히 건설회사가 준수해야 되는 세금 계산서 날짜입니다. 그럼 이 날짜가 항상 이 날짜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날짜는 원칙은 원칙이죠. 그러나 이 원칙보다 앞서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가 있는 규정이 부가세법 9조 3항에 나오는 의제 규정이고요. 의제 규정이란 건 뭐냐? 이런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받고 즉시 여기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교부했다 하게 되면 그 세금 계산서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보겠다 하는 것이 의제 규정이고 이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시행령 54조에 교부특례가 있습니다. 건설부가세를 논하면서 참 중요한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교부특례만큼 중요한 규정도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특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교부특례라는 거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교부특례 가운데 첫 번째가 합계세금계산서 규정이죠. 합계세금계산서 규정, 즉 공동도급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인력고려의 범위 안에서 그달의 말일자로 또는 어떤 나름대로 정한 그 기간의 종효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라. 그러면 거래 시기에 안 주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보겠다 하는 것이 교부특례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올해 개정된 겁니다. 올해 우리 부가세법 시행령에 신설된 거 하나 선세금계산서 규정. 선세금계산서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간이 허락을 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 국고금관리법 26조의 성금이라는 게 있죠. 국고금관리법 26조상, 즉 관과의 계약에서 성금이라는 것은 성금을 받기로 한 때가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돼요. 그렇다면 관하고에 대해서 성금은 우리가 당연히 청구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할 수가 있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발주자가 민이다. 그러면 국고금관리법 26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럼 성금은 언제 공급 시기가 도래하느냐? 바로 이러한 조건이 성취하는 원본으로 산입될 때가 선금의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민하고의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돈 주십시오 하고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성금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적어도 예는 돼야 되는데 의제라는 것은 돈을 받아야 뭐 교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구로 과연 돈 받았냐고. 이건 영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구로 달라고 들이밀면 그 자체가 이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의제 규정이 개정된 2004년도부터 2006년도 한 3년 정도까지 엄청나게 많이 우리 건설업계에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개정이 바로 선세금계산서입니다. 선세금계산서 규정이라는 건 뭐냐? 적어도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어떠한 건에 대해서도, 즉 이러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그 청구로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되려면 적어도 7일 이내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정이 있고 그리고 ERP를 갖고 있으면 30일 내에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청구의 선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54조 교부특례 신설 규정입니다. 우리 건설회사한테 아주 유용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예외적인 틀이 우리가 공급 시기에 대해서 점검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18쪽에 있는 공급 시기에 대한 기본 사례 한번 몇 가지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동네 문방구에서 사무용품 몇 가지를 사고 외상으로 했다. 이거 뭐 공급 시기가 언제 도래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용품이라는 것은 재화인데 움직이는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화를 그 가게 주인이 우리한테 내주는 그 시점이 바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거죠. 두 번째로 공사 착수 시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오차, 잔금으로 3년 동안 회수하는 조건이다. 이건 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뭐 완벽한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중도금을 받기로 한때 그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고 계약금은 성금과 달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이와 같이 중간지급 조건부일 때는 그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교육청이 발주한 도급공사 대금으로 성금을 수령하고 기성고에 따라 세수한다. 교육청이 발주했으니까 관입니다. 그죠? 관에 대한 선금 역시 중간지급 조건부 기성고에 따라서 가는 것이다. 기성고에 따라서 우리가 완성도 기준에 따라서 받기로 한 때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도급공사 준공 후에 상호 의견이 맞지 않아서 도급금액을 변경하려고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바로 요건이죠. 그죠? 준공했을 때는 돈이 결정이 안 됐고 이제는 확정 판결이 났으니까 이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 확정 판결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고법에서 판결나면 확정 판결입니까? 고법에서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시점이 확정 판결 일자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공사 준공 시에 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준공이 됐고 공사대금이 확정됐죠. 바로 이 시점이죠. 대금 못 받는 것은 외상으로 처리할 문제지 공급 시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죠? 네. 자, 네 번째, 부가세 신고 시에 공급 시기에 대한 특히 유의할 주제들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책에 있는 요 몇 가지를 읽으시면서 야, 내가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한다. 이게 지금 내가 실무에서 내가 바로 접했던 그 얘기다. 라고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가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 현장별로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면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과연 그 세금계산서의 날짜가 정확한지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통상의 공급 시기인지 중간
조건부 공급 시기, 즉 중간 지급 조건부나 완성도 기준의 지급 조건부인지가 불확실하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처럼 우리는 예인 줄 알고 서로 주고받았는데 관에서는 예라 그런다. 또 우리는 예인 줄 알고 하나도 주고 안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라 그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참 난감하고 엄청난 불이익이 도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갖다 놓고 그 계약서와 실지 거래를 한번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서 꼭 합리적인 아무 에러가 없는 그런 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건축물의 시행자가 그에게 매입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시공을 했다거나 분양을 줬는데 수분양자가 거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부가세 환급받겠다고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역으로 우리한테 과연 그 공급 시기가 정당한 건지에 대한 역으로 파생 자료가 조사 절차를 통해서 우리한테 의뢰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과세관청에서 그러한 자료가 오면 반드시 이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갖고 있는 그자 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됐든 분양계약서를 서로 관청으로 우리가 보내주는 그런 명확한 사전 조율 절차를 꼭 취하시고 이 사항을 맞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그에게 환급이 발생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거래 현장에서는 환급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환급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우리의 외주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지는 않았느냐? 혹시나 내가 발주자한테 교부하는 세금 계산서가 혹시 공급 시기가 이연된 모습은 아니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러한 전체의 구조에 맞추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취해서 이런 부분에 오류가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다음 분양 현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서 매입세 환급을 시도한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유사한 건데 수분양자가 처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게 상가를 샀지만 그냥 부가세 환급 받는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도금 내고 한참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환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럼 자기도 부랴부랴 가서 임대사업자를 내고는 종전에 그거 다 토해서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해서 우리 건설회사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줬다 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부 증빙을 마련해 놓으라 이 말이죠. 그 다음 하도급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이나 공급 시기의 조정이 있는 거. 원청업체에서 자주 하는 일 아닙니까? 하도급 공급 시기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임의대로 외주비를 결정해서 역으로 교부하면서 서로 정산해라 하는 그런 틀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공급시기나 금액상에 아주 합리적인 조정이 있었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이건 전부 다 공급시기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급가액이나 공급시기의 조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현장이 중요하다면 반드시 하도급업자와 계약서를 아니면 각서를, 합의서를 교환하면서 변경계약의 형식을 취해서 공급 시기가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틀을 꼭 여러분들이 구비를 하시면서 이런 조정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올해부터 아주 중요한 또 토픽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선세금 계산서. 과거 같으면 선세금 계산서가 나타났다. 그 순간에 그냥 매입세액 불공제, 그죠? 또 매출자는 가산세 팍팍 때려 나가는데 이제는 그 자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세금 계산서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는 통장을 뒤져서 그 돈이 주고받았냐 이것들을 따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선세금 계산서에 한 청구가 들어오고 우리가 청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7일 규정, 30일 규정을 잘 적용을 해서 법인 구자에 과연 그 돈이 제대로 계좌 입금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 또 추후 우리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아주 어려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준공 시기가 뭐냐? 또 조건부에 있어서도 마지막에 준공. 다 준공이 다 있죠? 마지막에 다 준공이 있는데
이 준공 시기가 과연 언제냐? 이것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주제들이 산저에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이 과연 공부상의 준공을 준공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상의 준공을 준공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실제상과 다를 경우에 아주 많은 사례가 여기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간단한 흐름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공부상의 준공이다. 준공기가 접수된 날이다. 근데 실제 준공이 여기라든지 실제 준공이 여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과연 어느 날로 공급 시기를 잡아야 될 거냐 이 말이지. 그럴 경우에 실제 준공날하고 공부상 준공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 과연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하자에 관한 우리의 업무의 수행이다. 아니면 자녀 공사에 대한 수행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 맞도록끔 잘 조정해서 그 시점에 텍스 플래닝의 절차를 거쳐서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누가 와서 이것이 맞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맞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거정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 내부적으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쪽 넘어가면서 이 과세 표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부터 이 매출 할인이라는 것이 부가세법에서도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와 세무, 법인세까지 거의 모든 매출에 관해서는 과세 표준이 획일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있는 면세. 부가세에서의 면세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21쪽 메뉴에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면세는 매출은 없고, 그죠? 매출 부가세는 없고, 매입 받으면 전부 다 불공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세 대상은 크게 부가세법상의 면세와 조특법상의 면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법상의 면세를 보시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연탄 이런 것들, 의료보건용역, 도서신문 이런 거, 그 다음 예술 창작품도 있죠. 우리가 이 분양 건설을 하다 보면 예술 창작품을 짓는데 그 예술 창작품도 면세죠. 그다음에 속기 할 때 속기도 면세고,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임대 용역, 그 주택 임대는 면세입니다. 그다음 토지의 매각,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면세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테 무상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 기부 체납이 대가가 있으면 과세가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또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특법상의 면세 규정은 국민주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조특법상의 면세는 국민주택의 재화인 분양과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인데, 특별히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은 반드시 건산법상의 면허, 주택면허, 전기공사면허, 소방면허, 정보통신면허를 갖고 있는 자들의 그 공정, 그것만이 면세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만약에 면세 현장에서 원청업자로 선정이 돼서 하도급자를 선정할 때 임대아파트 건설해서 내가 원청이 됐다. 근데 하도급자를 선정했는데 그 자가 만약에 면허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면세 현장이라도 그 자는 과세를 우리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아있는 건설 면허가 있는지 꼭 우리가 점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설계라는 것도요, 꼭 건축사법의 면허를 갖고 있는 그 건축사, 등록한 건축사가 제공하는 설계만이 면세 혜택을 받는다. 리모델링, 건설 용역 130%, 리모델링 할 때 설계 마찬가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민간투자법상의 BTO, 이제 SOC 사업에서 Build Transfer Operate라고 하는 BTO 사업에서 대학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거는 올해 말까지 실시 예약을 체결한 분에 한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게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지, 영수열로 가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 좋은지, 우리 건설회사 입장에 후자가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이 내용은 대학 기숙사에 과세 운영을 하게 되면 과세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돈을 10% 더 앵겨받으니까 이게 기숙사비라든지 올라가니까 최종 소비자인 학생들을 위해서 면세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국민주택의 규모는 거기 있듯이 85제곱미터 그리고 수도권 면적의 100제곱미터가 기본적인 국민주택 구조다.
자, 22쪽에 있는 기본 사례 몇 가지를 보죠.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주택을 신축 분양한다? 면세입니까? 네, 면세입니다.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 주택을 신축 분양한다? 면세입니까? 과세입니다. 그죠? 이게 100이면 어때요? 100이면 이것이 수도권 제휴 읍면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죠. 그죠? 네. 세 번째, 상가를 신축 분양한다? 이건 무조건 과세죠. 네 번째,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각종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가 도급이라는 것은 오로지 건설 도급만이 도급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 현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면세는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 용역 현장에서 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자의 도급은 면세. 그 외의 도급은 다 과세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건물 신축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 현장에서 그 건물을 짓는 도급을 맡았으니까 이건 당연 과세죠. 그죠? 네. 다음 23쪽에 있는 건설업 유관 영세율 거래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세율이라는 것은 매출자를 위한 공급자를 위한 제도로서 부가세는 0%로서 납부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전부 다 환급받는 아주 건설회사한테 유리한 공급자한테 유리한 제도로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율은 크게 이제 보면 해외 건설 용역이나 SOC 사업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과세 사업을 할 경우에 면세 혜택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효가기 그랬는데요. 시효가기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번 과면세 강의를 마감을 하도록 하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교회다. 근데 이게 값사다. 근데 우리가 시공사다. 이거 교회 지어달라고 10억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과연 교회를 지어주면서 10억을 청구할 때 우리 을사는 세금 계산서로 해야 될 거냐? 계산서로 해야 될 거냐? 교회인데 종교, 비영리법인.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답을? 을이라는 우리 건설회사가 교회를 지어주는데 10억을 돈을 달라고 하면서 과연 세금 계산서로 청구해야 될 거냐? 아니면 계산서로 청구해야 될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회에 있는 어떤 성직자하고 여러분들하고 두 분이 짜장면집에 들어가셨다. 짜장면 값이 4,400원인데 이 중에서 400원은 부가세다. 라고 하면 짜장면을 한 그릇씩 먹고 나오면서 이 성직자하고 여러분들하고 짜장면 값을 얼마를 낼 거냐. 그러면은 저 성직자라 그래가지고 부가세 없는 돈을 내겠냐? 그거 아니죠. 다 4,400원 내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10억이면 1억 해서 세금 계산서로 청구하는 거죠. 그 얘기는 과세 면세의 결정은 누구 하는 겁니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자가 과세냐 면세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자의 종류에 따라서 가면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상대방이 이런 사업자인데 헷갈린다 하면 우리 칠판에 있듯이 짜장면에 대한 짜장 값을 내는 그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주 손쉽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강을 마치겠습니다.